한지우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기 어려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큰형 석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장례는 3일 후 강원도 고성 본가에서 치른다는 말만 남겼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지우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지우는 고성에 발을 들인 것이 거의 8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떠났던 그날, 그는 서울로 가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떤 다짐도 무력했다. 아버지의 장례식, 그것은 그 어떤 갈등보다 앞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지우는 오래된 구두로 자갈길을 밟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언덕을 돌아 나오는 길목,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래된 양옥집, 흰색 벽에 담쟁이가 덮인 벽면,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은행나무.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잎들은 금빛으로 물들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지훈아. 낯익은 목소리의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였다. 한아름. 법적으로는 그의 누나였지만 혈연도 아니고 정서적 거리감은 더더욱 멀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누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생 많았지. 형도 지금 안에 있어.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향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친척 몇몇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우는 인사도 건너뛴 채 조용히 아버지 영정 앞으로 갔다. 그곳에 놓인 사진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웃음기 없는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은 정막에 잠겼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집에는 석진, 아름, 그리고 지훈만이 남았다. 석진은 말수가 줄었고 아름은 대부분 딸과 함께 방 안에만 머물렀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곳은 여전히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은 역사책과 고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책들을 훑다가 책장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갈색 가죽 커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수첩은 누군가 몰래 숨겨놓은 듯 책 뒤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1996년 11월 2일. 미정이 다시 편지를 보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키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아름이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그녀를 지키지 못했는가? 지훈은 숨이 턱 막혔다. 미정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3살 무렵 돌아가셨다고 들은 그의 친어머니. 그리고 수키는 강수키, 현재 법적 어머니이자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 그리고 아름. 지훈은 수첩을 몇 장 더 넘겼다. 날짜는 들쭉날쭉했지만 한 가지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강숙희의 눈치를 보며 두 아이 지훈과 아름 사이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 내가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나약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수첩을 보는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밤이었지만 달빛 아래 은행나무는 또렷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 사이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마치 이 나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 다음 날 지훈은 다시 은행나무 아래를 살펴보았다. 오래된 벤치, 그 밑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었고 손으로 살짝 밀자 쉽게 열렸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젊은 여성,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 이 한아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뒷배경은 분명히 이 집의 마당, 바로 이 은행나무였다. 이건 무슨 의미지? 지훈은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름이와 엄마. 1995.10. 은행나무 아래에서.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한아름. 누나가 아니라 혹시 지훈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랐다.
아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 있는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누나가 아니라, 누나가 아니지? 당신은. 아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바람이 지나가며 은행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래, 나, 누나 아니야. 그리고 넌, 내 동생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우리 둘 다 엄마, 장미정의 자식이야. 너는 막내, 나는 첫째. 아버지는 강숙희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모든 걸 빼앗겼어. 나는 신분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왔고 너는. 아름은 말을 멈췄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눈동자 속에 20년 넘게 억눌러온 슬픔이 보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뒤틀렸다.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는 허상이었고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강요당한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실은 이 집 전체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고 은행나무는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차례였다. 지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수첩, 사진 속의 장미정, 그리고 한아름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의 시나리오였던 것처럼 하나씩 각본이 바뀌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살하신 게 아니었던 건가?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은 대체 무엇이었지? 새벽 5시 해가 떠오르기 전 그는 다시 은행나무 앞으로 나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땅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수첩과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어릴 적부터 이 은행나무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마당 한편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보니 한아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가 든 머그컵을 들고 있었다. 묵묵히 앉은 지훈 옆에 앉으며 그녀는 조용히 컵을 건넸다. 잘 잤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 얼굴이 창백했다. 말해줘. 전부.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하지 않을 결심이 섞여 있었다. 아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한아름이 아니야. 원래 이름은 장아름. 너의 어머니 장미정의 딸이었어. 나는 내 누나야.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다시 듣는 그 진실은 묘한 충격이었다. 엄마는 원래 아버지의 대학 시절 제자였어. 그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는 숙희와의 정략 결혼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강가 짜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지. 숙희. 그럼. 응, 내가 알고 있는 엄마, 강숙희. 그녀는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어. 정신병 진단을 조작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버렸지. 지훈의 손에 쥐어진 컵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너는 그때 3살이었어. 나는 5. 나는 시설로 보내졌고 넌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숙희에게 남겨졌지.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가 나를 다시 데려왔어. 이름도 바꾸고 관계도 왜곡시켜서 말이야. 그렇게 나는 누나가 되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지.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럼 엄마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 아름은 눈을 피했다. 그게 아무도 몰라.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됐지만 시신도 없었고 아무런 수색도 없었어. 숙희는 창피한 일이라며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고 경찰도 협조하지 않았지. 그 뒤로 엄마는 사라졌고 누구도 다시 찾지 않았어. 그 말에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무기력했어. 숙희에게 약점을 잡혔는지 아니면 집안의 압박에 굴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침묵했어.
그러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왔겠지. 그래서 나를 다시 데려왔고 너에게 모든 걸 숨긴 채 키웠던 거야. 침묵이 흘렀다.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그 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엄마를 찾아야겠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진실을 알아야 해.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와줄게. 며칠 후 지훈은 서울로 돌아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친구인 유나나를 찾았다. 현재 지방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예전부터 지역 정치와 사회적 범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기자였다. 지훈은 수첩과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남긴 글을 모두 보여주었다. 하나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그것들을 읽어내려갔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야. 병원 입원 기록 조작, 신분 변경, 아이 강제 분리. 이건 범죄야. 명백한 인권 유린. 도와줄 수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병원, 이름이 뭐였지? 영해 신경정신병원이었어. 지금은 폐업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노트북을 켜고 조사에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돌려보였다. 병원은 폐업했지만 의료기록 보존법 때문에 환자 기록은 지방보건소에 이관되었어. 우리가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어. 지훈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럼 어머니의 진짜 기록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응, 다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도 필요해. 너랑 아름 누나, 두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해.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날 밤 지훈은 숙소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흐렸고 달빛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 뒤 지훈과 아름은 강원도 보건소 기록 보관실을 찾았다. 유나나가 미리 공문을 준비해 두었기에 그들은 정식 절차를 통해 폐업한 영해 신경정신병원의 환자 명부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오래된 종이 박스를 꺼내며 말했다. 1990년대 후반 환자 기록입니다. 다만 일부는 습기나 화재로 훼손되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훈의 손은 떨렸다. 그는 박스에서 한 장 한 장 문서를 꺼내며 이름을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장미정. 기록은 단 4장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단명, 조현병, 증상, 망상, 우울, 자살 충동, 보호자 서명, 강숙희. 말도 안 돼.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아름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 난 기억해. 엄마는 다정했고 늘 우리를 돌봐줬어. 혼잣말을 하거나 망상 같은 건 없었어. 하나는 문서를 유심히 살폈다. 여기 의사 서명이 누락돼 있어. 보호자 서명만 있고 담당 주치의라는 공란이야. 이건 정식 기록이 아니야.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훈의 분노가 치밀었다. 숙희. 그녀가 다 꾸민 거야. 아름은 이를 악물며 문서를 쥐었다. 우릴 빼앗고도 모자라 엄마까지. 세 사람은 기록을 복사해 나왔다. 돌아오는 길, 지훈은 은행나무를 다시 떠올렸다.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 수첩 속 아버지의 고백, 그리고 이 문서.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나나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를 찾아냈다. 이제 70이 넘은 박 간호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렵게 약속을 잡고 낡은 한옥마루에 함께 앉았다. 장미정 씨를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박 간호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억하지. 아주 잘. 그녀는 환자가 아니었어.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었지.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왜 병원 기록에는 조현병이라고. 그건 보호자 측에서 요구한 거였어. 우리가 반대했지만 병원장은 돈을 받고 서류를 꾸몄지. 당시 영해병원은 부유한 집안들의 비밀을 처리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거든.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됐나요? 박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몇 달간 병실에 갇혀 있었어. 매일 울며 아이들을 찾았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졌어. 퇴원 처리도 아니고 전원 기록도 아니었어. 그냥 사라졌어. 사라졌다니요? 지훈이 절규하듯 물었다. 우린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았지. 그 집안 여자가 사람들을 데려와 그녀를 몰래 끌어갔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몸을 떨며 손을 움켜쥐었다. 아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해주고 싶었어. 그녀는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게 지워진 사람이었지.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은 밤마다 어머니의 행방을 추적했다. 인터넷 검색, 옛 신문 기사, 병원 직원 명단까지 뒤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낡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1999년 4월자 강원도 지방소식란. 한 여성 인근 호수에서 실종. 자살로 추정. 기사 속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이와 시기가 정확히 장미정과 일치했다. 지훈은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자살. 또 자살로 몰아간 거야. 아름은 신문을 부여잡았다. 엄마는 우리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날 밤 지훈은 은행나무 앞에 다시 섰다. 나무 아래 흙을 손으로 파내며 중얼거렸다. 무언가 여기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엄마의 흔적이. 그러나 흙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녹슨 열쇠 하나뿐이었다. 어릴 적 본 적 없는 작은 열쇠였다. 지훈은 그것을 손에 쥐며 직감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단서일지도 몰라. 며칠 후 지훈은 서재 책장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오래된 서류철 사이에서 자그마한 철제 상자가 나왔다.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는 은행나무에서 찾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 여러 개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혹은 아름아. 언젠가 너희가 이 상자를 열게 된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너희 어머니는 자살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끝까지 너희를 찾았다. 하지만 나는 지켜주지 못했다. 이 테이프에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다. 부디 들어라. 지훈은 손을 떨며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었다. 씩씩거리는 잡음 끝에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름아, 지훈아, 엄마야. 제발 기억해.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어. 그들이 나를 여기 가둬놨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목소리가 끊기며 잡음만 남았다. 지훈은 무릎 꿇은 채 오열했다. 아름도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엄마를 지운 그 모든 것과 맞서 싸울 거야.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함께 하자. 더는 혼자가 아니야.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 두 사람을 감싸 안는 듯했다. 지훈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상자 속 테이프와 편지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잡음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반복해 들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어.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또 다른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아무도 찾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두 아이가 그렇게 잔혹하게 갈라져야 했는지. 아름 역시 괴로움 속에 지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병원에서 들려오던 철문 닫히는 소리, 낯선 손에 이끌려 끌려가던 날, 어머니가 울며 이름을 부르던 순간. 그 모든 조각들이 마치 긴 시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야 열린 듯 하나둘 되살아났다. 유나나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야. 아이를 빼앗고 신분을 지우고 억울한 죽음을 자살로 둔갑시킨 거야. 사회적 범죄지. 그러나 지우는 머뭇거렸다. 아직은 아니야. 우리 스스로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또 헛소문으로 묻혀버릴 거야. 그날 저녁, 아름은 지훈에게 한 권의 오래된 수첩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몰래 숨겨뒀던 거야. 표지는 낡아 있었고 종이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어린 손글씨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6년 겨울, 엄마가 나를 찾으려고 울었다.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끌고 갔다. 나는 무서웠다. 지훈이는 울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이건 내가 쓴 거야.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5살이었고 내가 3살이었어. 나는 기억해. 우리 둘 다 엄마 곁에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엄마를 데리고 갔지. 나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고 너는 이 집에 남았어.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지훈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그럼 우리는 빼앗긴 거구나. 엄마도, 삶도, 심지어 이름마저. 아름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늘 이 집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았어. 수키는 나를 철저히 통제했어. 내 누나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면서도 사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20살도 되기 전에 나를 형, 석진과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어.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사실이야? 형과?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수키는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어. 나는 그저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지. 지훈은 눈앞이 아득했다.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집안의 틀은 실은 누군가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억지로 짜맞춘 가짜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해. 엄마의 행방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해. 며칠 뒤 하나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다. 내가 조사해보니 1990년대 강원도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 부유한 집안에서 원치 않는 아이를 시설로 보내거나 신분을 바꿔 등록하는 경우 말이야. 특히 영예병원과 연결된 기록이 많아. 하나는 빛바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1997년 기사야. 지방사설 보육원 아동 실종 사건, 무마 처리, 관계기관은 끝내 실종 아동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별도로 입수한 명단에서 장아름이라는 이름이 있어. 아름은 숨을 죽였다. 지우는 손으로 그 이름을 덮으며 속삭였다. 장아름, 너의 진짜 이름. 아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이름을 되찾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어. 나는 엄마의 딸, 장아름이야.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는 장미정의 아들, 한지훈. 우리가 누군지 이제 분명해졌어.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석진과 마주쳤다. 형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들어오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찾고 다니는구나. 과거를. 형은 알고 있었지.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도 다 알진 못했어. 어머니가, 아니, 수키가 모든 걸 통제했으니까. 그럼 왜 침묵했어? 엄마가 억울하게 사라지고 누나가 삶을 빼앗겼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석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겁이 났어. 집안이 무너질까 봐.
나까지 거부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외면했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 지우는 치를 떨었다. 그 죄책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형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아이답게 살 기회조차 잃었어. 석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단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방어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은행나무 아래에 앉았다. 바람에 잎이 흩날리며 발치에 쌓여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빼앗긴 아이들. 우리가 바로 그 아이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 아름이 뒤따라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잎 하나를 손에 쥐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엄마를 찾아야 해.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가야 해. 두 사람은 말없이 은행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금빛 잎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며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침묵해온 과거가 이제야 조금씩 입을 여는 듯한 순간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지우는 드디어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가장 어두운 중심부로 들어가야 했다. 그 중심에는 강숙희, 지금까지 어머니라 불러온 여자,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있는 인물이 있었다. 아름은 처음엔 반대했다. 그 여자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해.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증거가 있잖아. 하나 기자와 함께 보도하면 돼.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 여자의 눈을 직접 보고 싶어. 왜 우리 어머니를, 왜 우리 삶을 그렇게 짓밟았는지 직접 물어야겠어. 강씨 집안은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큰 위세를 자랑했다. 고성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양옥저택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홀로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오래된 벨소리가 울린 뒤 하녀가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 중앙에 앉아있는 강숙희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단정한 한복 차림, 꼿꼿한 허리,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왔구나,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제 알게 되었구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고 우리를 갈라놓고 결국 사라지게 만든 게 왜였냐고요. 숙희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곧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아직 어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인다. 장미정. 그녀는 약했다. 가진 것도 배경도 없었다.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차지하면 우리 집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파괴했습니까? 한 여자의 인생을, 한 가정을, 두 아이의 삶을. 숙희는 고개를 기울이며 냉정하게 답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지훈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태도 속엔 뉘우침도 죄책감도 없었다.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확신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죠. 지훈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지막까지 살아 계셨잖아요. 내가 들었어요.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 엄마는 갇혀 있었어요. 당신이 숨겼던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숙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웃음을 흘렸다. 내 아버지가 그걸 남겼구나. 참, 그 사람은 늘 나약했지. 나를 택하면서도 끝내 다른 여자를 그리워했어. 그런 사람이 무슨 힘으로 널 지킬 수 있었겠니? 지훈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물었다.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된 겁니까?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를 홀짝 마신 뒤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너는 알아선 안 될 걸 알아버렸어.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집을 나선 지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직접적인 답은 얻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수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름에게 만남의 전말을 전했다. 아름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다. 그 여자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맞아. 그리고 그건 엄마의 행방과 관련돼 있을 거야. 지우는 점점 더 확신을 가졌다. 수키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오래된 비밀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유나나는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다. 그녀가 찾아낸 건 1999년 당시 강씨 지방과 영해 병원 사이의 거래 내역이었다. 여기 봐. 병원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날짜는 장미정 씨가 사라진 바로 직후야. 공식적으로는 기부금으로 처리됐지만 사실상 입막음 비용일 가능성이 커. 지우는 기록을 받아들며 속이 뒤집혔다. 아름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 돈으로 엄마를 없앤 거야. 기록도 흔적도 다 지워버린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린 충분한 퍼즐 조각을 모았어.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해. 바로 어머니의 흔적. 그 순간 지우는 떠올랐다. 은행나무. 아버지가 늘 곁에 두었던 나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의 배경, 그리고 자신이 열쇠를 찾았던 그곳. 은행나무 아래. 아직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며칠 뒤 지훈과 아름, 그리고 하나는 밤중에 은행나무 앞에 섰다. 손전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지훈은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을 파내자 삽 끝에 단단한 금속 소리가 울렸다. 땀에 젖은 손으로 흙을 털어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와 함께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에는 아름, 지훈,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름은 목걸이를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다. 이건 엄마 거야. 분명히. 편지를 펼친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아름아, 지훈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찾고 있다. 혹여 이 편지가 너희 손에 닿는 날이 온다면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다. 내가 사라지게 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이제는 분명해. 어머니는 진실을 남겼어. 그리고 우린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 아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어.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 억울하게 사라진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상자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편지와 목걸이는 지훈과 아름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직접적인 증거였다. 지훈은 밤새 편지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글씨는 서툴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다. 이 한 문장은 모든 절망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나는 편지를 사진으로 남기며 말했다. 이건 분명히 장미정 씨의 필체야.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편지와 목걸이만으론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를 완전히 입증하긴 힘들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찾아야겠어. 엄마의 흔적, 그리고 강숙희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아름은 은행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굵은 줄기와 오래된 가지는 수십 년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이 나무는 모든 걸 봤을 거야. 우리 가족의 기쁨도, 절망도, 엄마가 끌려가던 그날 밤도 그녀의 말에 지우는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유독 이 나무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며칠 뒤, 지우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캠코더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책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곧장 테이프를 확인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집마당과 은행나무가 선명히 비쳤다. 첫 영상은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다. 어린 지훈이 은행잎을 주워들고 웃고 있었고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화면은 흔들리며 급히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밤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누군가가 은행나무 근처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미정 씨, 제발 진정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화면에 여자의 얼굴이 스쳤다. 분명히 어머니였다. 그녀는 울면서 외쳤다. 내 아이들을 돌려줘. 곧이어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차갑게 서 있는 한 여인. 바로 강숙혜였다. 그녀는 손짓을 했고 두 명의 남자가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냈다. 영상은 그 장면을 몇 초간 담은 뒤 갑자기 꺼져버렸다. 지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주저앉았다. 이게 증거야. 엄마가 끌려갔다는 증거. 아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날 내가 본 기억과 똑같아. 엄마가 울며 우리 이름을 불렀어. 그 목소리 지금도 들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영상은 결정적이야. 하지만 공개하는 순간 강씨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언론에 알리면 협박이나 방해가 들어올 거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 우리 엄마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지훈은 형 석진을 찾아갔다.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형은 동생의 등장에 고개를 들었다. 형, 이제는 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그녀를 끌고 갔는지. 석진의 표정은 굳어졌다. 지훈은 캠코더 화면을 보여주었다. 영상이 끝나자 석진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지.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왜요? 형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대신 우리를 지켜야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석진은 눈을 감았다. 그때 나는 16살이었다. 모든 걸 목격했지만 수키에게 반항할 수 없었어. 집안의 무게, 권력, 그리고 두려움. 그 앞에서 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는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았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형의 침묵 때문에 엄마는 죽음으로 몰렸고 우리는 빼앗겼어. 이제라도 증언해. 형이 직접 말해야 해. 석진은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다. 눈빛은 무너져 있었지만 여전히 벽을 치고 있었다. 다음 날 하나는 서울의 법조인 지인을 통해 자문을 구했다. 영상과 편지, 병원 기록, 기부금 내역까지 모으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받았다. 상대는 지역 권력자야. 법정에 서기 전까지 방해가 심할 거야. 물리적 위협도 각오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아름은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 혹시 지훈, 내가 다칠까봐. 지훈은 동생 같은 누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엄마는 영원히 억울하게 묻힐 거야. 그 순간 하나의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긴장에 젖어 있었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 장미정 씨가 실종되던 해 그녀를 봤다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지훈과 아름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하나는 곧 덧붙였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인데 최근까지 고성 근처에서 살고 있었대.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해. 며칠 뒤 세 사람은 낡은 판잣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은 허리가 굽은 채로 앉아 있었다.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는 거칠지만 또렷했다.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지. 밤마다 아이들을 찾는다며 울부짖던 모습.
난 지금도 귀에 맴돈다. 그리고 그날 밤 검은 차가 병원 뒷문에 섰지. 여자가 남자들에게 끌려 나왔어. 끝까지 지훈아, 아르마 하고 외쳤지. 지훈의 눈이 붉어졌다. 그 뒤엔요. 어머니는 어디로 갔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몰라. 하지만 차에 태워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아름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릴 불렀어. 지훈은 손을 움켜쥐었다. 퍼즐은 거에 맞춰졌다. 어머니는 정신병자가 아니었고 억울하게 끌려가 사라졌다. 그 모든 뒤에는 강숙희가 있었다. 밤이 깊자 지훈은 은행나무 아래 서 있었다. 바람에 수많은 잎이 흩날리며 발치에 쌓였다. 그는 나무를 향해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알아요. 당신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드릴게요. 아름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에도 결의가 빛났다. 우리는 빼앗긴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되찾는 아이들이 될 거야. 은행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고성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지훈은 여전히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나무는 잎을 거에 다 떨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오래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형, 나 기억나는 게 있어. 지훈이 낮게 속삭이듯 말하자 옆에 서 있던 아름이 고개를 돌렸다. 뭐가 기억나는데? 엄마가 끌려가던 그날. 난 울면서 은행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형과 다른 사람들 뒤에서. 엄마가 날 보고 손을 뻗었는데 나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아름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3살짜리 아이였잖아.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지. 결국 은행나무는 우리에게 모든 걸 기억하게 만든 거야.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울음, 차갑게 서 있던 수키의 얼굴, 형석진의 굳어있던 눈빛. 그 모든 게 퍼즐처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유나나는 본격적으로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의 병원의 거래 기록, 아버지의 수첩, 테이프,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편지와 목걸이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심스레 지훈과 아름에게 경고했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당신들은 보호막을 잃게 돼. 강씨 집안은 분명히 보복할 거야. 협박, 폭력, 심지어 법적 공격까지. 지훈은 단호했다. 그래도 해야 해. 엄마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아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물러서면 우린 또다시 빼앗기는 아이가 될 뿐이야. 그러나 예상대로 움직임은 곡감지되었다. 그날 밤 지훈이 머물던 숙소 창문이 돌에 맞아 산산이 깨졌다. 문 앞에는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글씨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이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 아름은 겁에 질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무서워도 괜찮아. 적어도 이번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다음 날 지훈은 형석진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서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석진은 동생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곧 알아차렸다. 무슨 일로 또 온 거냐? 지훈은 영상과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형은 이걸 다 봐야 해. 그리고 증언해야 해. 엄마가 어떤 사람에게 끌려갔는지,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 석진은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오래된 죄책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는 그날 모든 걸 봤다. 수키가 직접 지시했어. 차에 태워보낸 것도, 병원 기록을 지운 것도.
아버지는 아무 힘도 못 썼다. 지우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증언해. 형의 침묵은 엄마를 2번 죽이는 거야. 석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하지만 이 집안은 무섭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손은 경찰에도 법원에도 닿아 있어. 우리 모두 위험해질 거야. 그래도 해, 이제는 우리 차례니까. 석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비로소 오랫동안 짓눌린 짐을 내려놓는 듯한 빛이 스쳤다. 윤하나는 기사를 최종 정리하며 편집국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발행 하루 전 알 수 없는 세력이 압력을 넣어 기사가 보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나는 분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공식 언론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인터넷, 자가출판, 해외 네트워크. 진실은 언젠가 흘러나가게 돼.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묻혀있던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며칠 뒤 은행나무 아래에서 작은 촛불 모임이 열렸다. 지훈과 아름, 그리고 몇몇 가까운 이들이 모여 어머니를 위한 추모를 진행했다. 추운 겨울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지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빼앗긴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되찾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은행나무는 모든 걸 받고 이제 세상도 보게 될 것이다. 아름은 울음을 삼키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듯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지훈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강숙혜였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었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때로 사람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녀의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다. 지훈은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심을 다졌다. 아니요. 이번엔 진실이 사람을 구할 겁니다. 엄마를, 그리고 우리를. 수키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제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진실을 본 아이,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창밖으로 앙상한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겨울밤은 길고 어두웠다. 고성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지훈의 마음은 오히려 불타올랐다. 강숙희의 경고가 그의 결심을 꺾기는커녕 더욱 단단히 굳히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자 투사가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윤하나는 편집국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강씨 집안이 손을 쓴 거야. 하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동시에 결연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러나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 이제 나는 어떤 제약도 없이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어. 아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우리 셋이 이 길을 끝까지 가자. 그날 저녁, 석진이 조심스럽게 지훈을 불렀다. 그는 한동안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이젠 다른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지훈아, 나도 돕겠다. 지훈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야? 형이?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본 걸 증언하겠다. 수키가 직접 어머니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 그리고 병원에 돈을 보낸 것까지 다 말하겠다. 지훈은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다. 형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며칠 후 하나는 익명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의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영상, 편지, 병원 기록, 그리고 석진의 증언까지.
처음엔 작은 반응에 불과했지만 곧 인터넷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역 명문가의 추악한 비밀, 억울하게 사라진 여인, 강씨 집안의 그림자. 제목이 붙은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지지했고 누군가는 거짓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진실의 불씨는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격은 곧 다가왔다. 어느 밤 지훈과 아름이 머무는 숙소에 정전이 일어났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아름을 감싸 안았다.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 몇이 들이닥쳤다. 나와라. 이젠 끝이다. 낯선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 창밖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유나나와 그녀가 연락해 둔 지역 활동가 몇 명이 들이닥친 것이다. 좁은 방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사내들은 도망쳤지만 분명히 경고는 전달되었다. 아름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어. 지훈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다가갔다는 뜻이야.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꺼지지 않아. 며칠 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지훈과 아름은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노년의 목회자였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너희가 미정의 아이들이구나. 지훈과 아름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목회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찾았다. 내가 기억하는 건 그녀가 교회 지하실에서 며칠 몸을 숨겼던 일이야. 그때 그녀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그녀는 사라졌지.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 편지가 아직 남아있나요? 목회자는 서랍 깊숙이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내 아이들이여,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기억해라. 나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면 너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은행나무는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편지를 읽은 순간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름도 숨죽여 울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남겼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알았어. 어머니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둠 속에서도 불빛을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씨 집안은 더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훈을 불러 조사했다. 명목은 허위사실 유포 의혹 수키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조사실에서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허위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목소리, 편지, 영상, 증언, 모든 게 진실입니다. 그러나 형사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진실이든 아니든 힘 있는 자들이 부정하면 사실이 아니다. 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조사실을 나오는 순간 지훈은 무력감에 잠시 주저앉았다. 그러나 아름이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작은 불빛은 결국 길을 비춰줄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은행나무 아래 모였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흘렀다. 지훈은 손전등을 켜서 나무의 줄기를 비췄다. 거기에는 오래전 새겨진 듯한 작은 글자가 있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아버지가 새겨둔 글씨였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 또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손으로 글씨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불빛을 지켜낼게요. 아름과 하나가 그의 옆에 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은행나무 아래 겹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불빛의 약속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고성은 차가운 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와 아름, 유나나가 세상에 내놓은 진실은 이미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온라인은 강씨 집안의 비밀로 떠들썩했고 몇몇 언론은 신중하지만 점점 더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나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일 뿐이야. 강씨 집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지우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석진은 술기운이 거의 없는 맑은 정신으로 지훈을 찾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 앞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수키가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공개한 영상과 편지,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거든. 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형,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진실은 결국 드러날 거야. 석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 집안이 무너져도 나는 증언하겠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자신을 답답하게 했던 형이 마침내 함께 싸우겠다고 한 것이다. 그 순간 지훈은 어쩌면 이 싸움에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러나 반격은 빠르게 다가왔다. 다음 날 온라인에 지훈과 아름을 향한 음해성 글들이 쏟아졌다. 사이비 기자와 함께 꾸민 거짓극, 가짜 편지와 조작된 영상. 강씨 집안이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다. 심지어 지훈이 다니던 직장에도 민원이 빗발쳤고 아름이 일하던 가게마저 괴한들에 의해 유리창이 깨졌다. 아름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도구처럼 취급해. 우리가 입을 다물길 바라는 거야.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더욱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주자. 며칠 뒤 하나는 방송국의 한 PD와 접촉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료들을 직접 확인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네요. 사회적 범죄이자 권력 남용이에요. 방송으로 내보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방송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촬영 직전 장비가 사라지고 취재원들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PD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정도 방해라면 오히려 진실성이 있다는 증거지. 방송이 나간 날 밤 전국이 술렁였다. 억울하게 사라진 여인 장미정, 빼앗긴 아이들,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 남겨진 편지와 영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샵사인 장미정 진실을 찾다. 샵사인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 지훈과 아름은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가려졌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드디어 사람들이 알게 됐어. 아름이 흐느끼듯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야. 예상대로 강씨 집안은 것엔 반발을 시작했다. 수키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터무니없는 날조입니다. 우리 집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몇몇 불효 자식들이 집안을 욕보이려 꾸민 음모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았다. 증거와 증언이 이미 퍼져 있었고 여론은 집안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몇몇 정치인마저 거리를 두었다. 석진은 지훈에게 속삭였다. 수키의 얼굴을 보았느냐?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붕괴가 시작됐어. 그러나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진실을 덮어뜨리면 내가 죽을 차례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겁주려는 거라면 소용없어. 난 이미 진실을 봤어.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아. 전화를 끊은 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분노였다. 며칠 뒤 지훈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달빛이 흘렀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곧 끝나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은행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장미정 사건의 진위 여부와 영애, 병원의 불법 기록 은폐가 본격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아름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거야. 은행나무가 증언해준 거야.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석진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었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는 지훈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조심해라.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은 형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강씨 집안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더 확실히 알았다. 진실의 불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더 거세게 몸부림친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시작된 붕괴는 멈출 수 없었다. 지훈은 은행나무 앞에 섰다. 차가운 겨울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붕괴는 시작됐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은행나무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해방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다. 석진의 사고 이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형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형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강씨 집안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애 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 기록을 조작했고 강씨 집안과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장미정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진료 기록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 선 검사는 차분히 말했다. 강숙희 씨는 현재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은폐한 범죄입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방송사와 신문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뤘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진실을 밝혀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훈과 아름은 은행나무 앞에 다시 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무는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름이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말했다. 엄마가 드디어 세상에 돌아오고 있어. 우리가 찾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숙희가 직접 진실을 인정해야 해. 그래야 엄마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려. 며칠 후 강숙희는 검찰청에 출석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은 날조된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영상, 편지, 병원 기록, 그리고 석진의 증언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눈빛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드러났다. 너희는 이렇게까지 집요하냐? 숙희는 지훈을 향해 중얼거렸다.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숙희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어졌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미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았으니까. 조사실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지훈은 복잡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이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쏟아졌고
결국 법원은 강숙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장미정 사건은 공식적으로 권력에 의해 은폐된 강제 실종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리는 순간 지훈과 아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날 지훈과 아름은 다시 은행나무를 찾았다. 봄이 다가오며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꽃을 두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 세상이 알아줬어요. 당신이 사라진 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빼앗긴 삶이었다는 걸. 아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를 용서하세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밝혔습니다. 은행나무가 증인이었고 결국 불빛은 어둠을 이겼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 모양의 새싹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그 흔들림은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아름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윤하나는 기자로 돌아가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는 데 앞장섰다. 석진은 오랫동안의 침묵을 끝내고 공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남은 삶을 속죄에 바쳤다. 마지막으로 지훈과 아름은 어린 시절의 사진을 들고 은행나무 앞에 섰다.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와 함께 그 사진을 나무 뿌리 곁에 묻으며 말했다. 이제 과거를 묻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우리와 함께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날 은행나무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나무는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의 증인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어.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엄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진실은 드러났고 당신은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은행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비밀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빼앗긴 아이들은 더 이상 빼앗긴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되찾은 아이들이었다.